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정승연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휴식기라는 것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충전의 시기라고 말하기 좋은 휴식기 말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휴가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맘먹고 휴식기를 갖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휴식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회사에서 잘려서 이직까지 공백기를 갖게 된다거나 이혼이나 투병 등의 이유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좋은 일로 휴식기를 갖게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기도 하네요. 저 역시 바쁘고 치열하게 20대와 30대를 보냈고 휴식기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40대 초반이던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잘린 건 아니고 자의로 그만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계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휴식기를 갖게 된 계기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갖게 된 이상 후회 없이 좋은 시간으로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러다 결정한 것이 교토에서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 이직을 몇 번 하긴 했지만 이직마저도 거의 바로바로 이어지게 했고 부끄럽지만 연애다운 연애도 못하고 워커홀릭으로 살았죠. 젊을 때 방황을 안 해서 그러는지 40 넘은 나이에 약간의 방황을 하게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일만 하며 살다가 40도 넘기고 보니 허무감과 매너리즘이 겹쳐온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교토에서 살아보기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체류 기간을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교토에서 지낸 지 석 달쯤 됐을 때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는 일이 생겼어요. 교토 외곽에 사전 예약제로만 개방이 되는 데다 입장료가 비싼 편이라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가는 사찰이 있는데 저는 거기가 조용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머무는 동안 덜어갔었는데 갈 때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늘 만족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2주 정도 교토에 출장을 왔다고 그날이 셋째 날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많았지만 저는 원래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취향이 맞는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남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 와 있는 2주간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 귀국일에 맞춰 저도 교토 살아보기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쯤 뒤 서로의 부모님을 소개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가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연애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셨고 남편을 귀하게 대해주셨는데 시모가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우선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싫다는 거였는데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50인데 자기 아들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제가 40대라 싫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나이가 많다는 것에서부터 파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임신과 출산일 겁니다. 시모도 제가 나이가 많아 애 못 낳을까 걱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했어요. 그건 너무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표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 갖기를 원한다면 나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단 당사자인 남편이 아닌 시모가 그걸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 여전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나이와 더불어 시모가 문제 삼았던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을 쉬고 있다고 했지? 그게 뭐 말이 좋아 그런 거지? 결국 지금은 백수라는 소리 아니니?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백수라니요. 백수 맞지 뭘 그래. 이직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지. 그렇게 놀고 싶은 대로 실컷 놀다가 평생 놀게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시모가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냈지만 다행히도 시부는 남편과 저의 결혼을 지지해줬는데 그러면서 시모에게 타박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아들 연애하는 족조가 어떠네 저쩌네 해방을 놓는 바람에 우리 아들 50살 될 때까지 혼자인 거 아니야. 이번에도 또 그렇게 트집 잡아서 도망가게 할 거야.
평생 결혼 못하게 할 거냐고? 시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시모가 이전에도 남편의 여자친구들에게 엄청 빡빡하게 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게 더 찜찜했어요. 시모가 조금 깐깐한 분이라는 걸 남편에게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처음 만난 날부터 예의 차리고 모구할 것도 없이 그렇게 대놓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본인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니 저 역시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런 시모를 주저앉히려고 시부가 중재를 하는데도 시모는 자기 생각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공기업 부장인데 어떻게 아무랑 결혼하게 하냐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아들 일에 그렇게 무심하고 무책임할 수가 있는지 몰라. 아이고, 그놈의 얼어 죽을 공기업. 아무리 공기업 대기업 그래봤자 50대 되면 국제결혼 알아본다는 소리 못 들었어? 말도 안 통하는 며느리 얻고 싶어서 그래? 어머머머, 우리 아들이 왜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자 데려다 결혼을 해요? 아직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아유, 안 그러니? 그걸 걔한테 왜 물어? 아들 좋다는 여자가 많으면 뭐 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다 꼬투리 잡아서 싫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시부는 이번만큼은 아들의 결혼을 제대로 밀어줄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시모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가 밀어준 덕분에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끝까지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래도 시부가 본격적으로 나서 주셨고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 뜻을 거슬러 이겨 먹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또 시부가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었으니 할 말이 없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시모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시부가 워낙 잘 대해주셨고 또 그런 시부가 있다면 시집살이도 그리 심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모가 했던 말도 있고 사실 시모 말이 아니더라도 저도 아이를 바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기도 했으니 이 시기에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죠. 나이도 나이고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으니 바로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는데 그 또한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으니 시모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임신이 어려울 것 같으니 차라리 일이나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떠니?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아직은 제가 버틸만 하니까 조금 더 시도해 보려고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애도 못 갖고 콩뱉기만 길어지면 다시 취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냔 말이다. 네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서 나이 많은 경력 단절 여직원을 달가워하겠니? 너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어머니.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 애 갖는다 어쩐다 하면서 결국은 백수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보니까 너 네 남편 제법 부려먹기까지 하더구나. 네 남편이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집안일까지 부려먹어야 하니? 에휴, 나는 그 꼴 못 본다. 시모는 결국 제가 놀고 먹으며 남편한테 집안일까지 시켜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마땅해 하는 거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소리였어요. 시모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늘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 때문에 과배란 주사를 맞는 날은 정말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쯤엔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거였어요. 그거를 시모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였죠. 하필 과배란 주사를 맞은 다음 날 시모 시부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앞치마까지 두르고 음식하는 거랑 설거지 도와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날도 엄청 눈치가 보였었거든요. 시모는 시부도 함께 있으니 그날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온 얼굴로 못마땅해 죽겠다는 걸 드러냈었어요. 그러고 돌아가서도 그게 분해서 도저히 안 되겠던 모양인지 기어이 제게 그럴 거면 다 포기하고 일이나 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과배란 주사 후유증으로 힘든 날만 좀 도와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아침밥도 다 차려주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한다고 해요.
아이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 않든. 나이 많아서 시험관 시술하는 게 무슨 유세냐? 그 애는 너만 가져? 그런데 더 짜증나는 건 시모 옆에서 동서들이 맞장구를 치며 시모를 부추긴다는 거였습니다. 동서들이나 시모는 시부나 제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편을 먹고 저를 따돌리거나 저한테 싫은 소리를 맘먹고 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인데 아래로 동생 둘이 다 의사 안에 만나 결혼했고 동서둘 다 피부과 의사였어요. 둘째 동서가 막내 서방님한테 막내 동서를 소개한 것으로 둘은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들은 피부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시모가 트집만 잡아댔다던 남편의 전 여친들이나 저와는 달리 수월하게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의사 정도는 되어야 시모 마음에 흡족한 며느리가 되는 거구나 싶었죠. 동서들은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도 했고 그 둘은 이미 지들끼리 친해서 둘만 똘똘 뭉치고 늦게 합류하게 된 저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때로는 깔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수적으로도 지들이 우세한 데다 시모라는 막강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있으니 텃세가 만만찮았던 거예요. 동서들 간의 기싸움이나 감정싸움에 대해서 듣기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유치하고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줄도 몰랐고 또 제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될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하니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어요. 동서들이 시모가 제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 옆에 앉아서 시모 편을 들며 얄밉게 구는 걸 보니 정말 누구 인내심 테스트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형님. 그건 어머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저나 여기 막내 동서나 둘 다 병원 근무하면서 애 낳고 다 했거든요. 그럼요. 배 남산만 해질 때까지 병원 출근 다 했잖아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큰형님이 임신하려고 일 두시면서 전업주부 하신다는 건 뭐 좋게 말해 부러운 거고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한마디로 팔자 좋은 거지 뭐. 맞아요. 제가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니까요. 그거 봐라. 정상적인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기어이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얘들이 너만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애 낳고 그랬겠니? 제가 그때쯤까지만 해도 일도 쉬고 있고 아이도 못 낳은 상태라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물론이고 소나라의 동서들마저 저렇게 얄밉게 구는데도 크게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동서들에 비해 제가 처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선을 넘으니까 결국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뚜껑 열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 서방님 동서들 다 같이 온천을 끼고 있는 리조트 호텔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형제들 간에 여행 한번 같이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시부모님들까지 모시고 가족 여행으로 가자고 일이 커졌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시부모 모시고 가족 여행을 몇 번 갔었다고 하는데 늘 동서들이 주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도 동서들이 여행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약이며 뭐며 다 알아서 정했는데 제게 따로 상의를 해오지 않았고 사실 저도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게 편해서 가만히 있었죠. 4인용 패밀리 타입 객실을 2개 잡았고 온천을 끼고 있는 곳이라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그렇게 방을 같이 쓰게 됐어요. 저녁 먹고 마지막 온천료까지 즐기고 나니 노곤해지긴 하던데 둘째 동서가 자기는 일찍 자야 한다면서 먼저 방에 들어가서 눕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모처럼 여행이니 조금 더 여행 기분을 내고 싶어서 거실에서 차도 마시고 그러고 있었고 막내 동서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동서가 큰 소리로 거실에 있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이 미친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여기 이불이 좀 얇은 것 같아요. 거기 이불장에 다른 이불 더 있을 텐데 좀 두꺼운 이불은 없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지는 가만히 누워서는 굳이 거실에 있던 저한테 형님 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서 지가 덮을 이불을 찾아달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게다가 손 아래 막내 동서도 있는데 말이에요. 짜증났죠? 그 여행 내내 그런 게 처음이 아니어서 더 짜증이 났어요. 동서, 지금 이러려고 나 부른 거야? 동서가 이불장 열어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처음도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뭐 시켜먹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 내가 동서들 심부름이나 하러 여기 온 사람이야? 시종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런 얘기까지 꼭 제가 해야 해요? 형님은 돈 적게 내셨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자리 잡고 누워있으니까 이불 좀 찾아달라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죠? 둘째 동서랑 제가 방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으니 거실에 있던 막내 동서도 그걸 듣고 그 방으로 들어오더니 둘째 동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형님.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러시니까 괜히 저희가 더 찌서해지잖아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나 저나 의사 아니겠어요. 항상 몸을 아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괜히 이런 거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손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데요. 기가 막혀서. 동서, 누가 들으면 동서들이 무슨 이국종 교수쯤 되는 줄 알겠네. 동서들이 생명 구하는 수술이나 하는 외과의도 아니고 에스테틱이나 다름없는 피부과에서 여자들 얼굴이나 만지는 의사, 그것도 일반이 주제.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 저도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동서들 자존심 박박 긁는 소리를 하며 받아쳐줬습니다. 제가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처음이니 타격 좀 입었는지 동서 둘 다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입을 달싹이며 저한테 뭐라고 반박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라 대꾸를 못하는 거죠. 대꾸할 말을 못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게 제가 돈을 적게 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간 여행이지만 시부모님께 돈을 내라고 하진 않았으니 전체 경비를 형제들이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 3등분하면 되는 건데 몇천 몇백 원 단위까지 나누는 거 웃긴다며 끝자리 떼고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고작 몇천 원 정도 더 낸 수준이었던 거죠. 제가 그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들이 여행 주도하면서 그러라고 한 거고 기껏 몇천 원 차이로 그러는 게 너무 같잖아서 그것 가지고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뭐? 돈 적게 냈으니 몸으로 때우라는 거야, 뭐야? 아니, 무슨 몇천 원 가지고 그 유세를 떨어? 인건비가 얼만지나 알고 그래? 아니, 무슨 몇천 원 덜 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어머머, 형님, 땅 파보세요. 10원 한 장 나오는지요. 형님은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몇천 원 벌려고 힘들게 폐지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큰형님. 둘째 형님이랑 제가 나름 배려해드린 건데 저 같으면 그거 고마워서라도 알아서 이런 건 알아서 먼저 하겠다고 나설 것 같은데 큰형님은 확실히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니 더 말해봐야 제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그쯤에서 말싸움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그래? 오냐 그래. 땅 파도 안 나오는 그 몇천 원 덜 내게 해준 거 고마워 죽겠으니까 내가 그 이상으로 몸으로 떼어줄게. 동서들 그 귀한 몸 내가 아끼게 해주겠다고. 이깟 이불 얼마든지 꺼내주지 뭐. 그러면서 이불장에서 이불을 있는 대로 꺼내 누워있는 둘째 동서한테 두꺼운 이불 하나씩 계속 덮어줬지 뭐예요. 둘째 동서년한테 이불을 2장째 덮었는데 바로 못 견디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숨 막히잖아요. 왜 이러세요 정말? 왜? 내가 뭘? 이불 얇다고 거실에 있는 나까지 불러서 그 두꺼운 이불 덮어달라고 했던 건 동서 아니야?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이불을 계속 던지듯 덮어줬어요. 시끄러운 동서년 얼굴도 덮어버리며 계속 덮어줬답니다. 그러니 그 이불 걷어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막내 동서까지 합세해서 이불 걷어내고는 저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내더군요. 아, 진짜 이게 뭐야? 형님 치사하게? 사람 숨 막히게 해서 죽일 셈이에요? 그거 좀 덮는다고 숨 막혀 안 죽어. 무슨 의사가 생명을 그렇게 쉽게 말해? 아, 뭐 사람 목숨이랑 상관없는 피부과 일반이라서 그런가? 소리 지르며 짜증을 부리는 둘째 동서에게 저는 여유롭게 비아냥거리며 갚아줬죠.
그랬더니 인연이 저한테 베개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간만에 스트레스 좀 풀어볼까 하며 저도 그년이 던진 베개 다시 되돌려주듯 던지고 휘두르고 난리쳤죠. 둘째 동서가 얼마 전에 가슴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가슴을 가리던데 일부러 가슴 쪽으로 계속 위협적으로 베개 휘둘러줬어요. 그랬더니 그년이 꽥꽥 비명까지 지르며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재밌어서 더 그랬고요. 그렇게 방에서 저와 동서들이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으니 다른 방에 있던 시모도 놀라서 달려온 거예요. 가족여행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맞동서가 되어서 손 아래 동서들한테 위신이 설 게 나이밖에 없으니 이런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나이도 제가 제일 많고 제가 제일 손위인데 동서들이 저한테 이러는 걸 나무라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니 너 지금 뭘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손이가 됐으면 손이답게 손 아래 동서들 보듬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디 CM이까지 있는 여행지에서 동서간에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어머님은 작은 어머니가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걸로 손이 동서 대접 안 한다고 만날 뭐라고 하시면서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세요? 아이고 그러게 왜 여행까지 와서 큰 소리를 내고 그러냐 이 말이야. CM인 나는 빠져줄 테니까 니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해라. 제가 평소에 시모가 작은 어머니를 두고 욕하던 얘기까지 꺼내니 시모도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머쓱해져서는 꼬리를 내리며 나가시더라고요. 시모도 도움이 안 되니 더 분해서 씩씩거리는 둘째 동서한테 썩소 날려줬더니 약 올라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 꼴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게 조금은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동서들과 한바탕 몸싸움까지 벌인 후 동서들과 저는 찬바람 쌩쌩 부는 냉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명절을 한 달 정도 앞뒀을 쯤 동서들이 먼저 사과를 해오길래 대충 받아주고 화해했는데 싸가지 없이 굴던 동서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게 먼저 사과까지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명절이 되었고 연휴 시작되는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죠. 시모는 제가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저더러 주방에 와서 동태전 부치라며 앞치마부터 안기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저 대신 시모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도 참 무슨 들어서는 사람 보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요. 한숨 돌릴 틈은 줘야죠. 너는 결혼하더니 완전히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정말 이러기야. 마누라 치마폭에 쌓인 아들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이러니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고들 하지. 그러면서 혀를 차며 짜증을 내길래 제가 남편한테 괜찮다고 하고 시댁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앞치마 두르고 바로 주방에서 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전 부치고 이것저것 하고 있을 때 의사 동서들도 시댁에 도착했는데 둘 다 엄청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버선발로 달려나가 동서들 맞으며 시모가 그러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한색이 안 좋으냐. 둘 다 너무 피곤해 보인다. 세상에 저 눈 푹 꺼진 것 좀 봐라. 아유 네 어머니 피곤해 죽겠어요. 명절 앞두고 예약 환자가 많아서 너무 바빴거든요. 피곤한데 몸이 힘들어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세상에 그랬구나. 의사가 그게 보통 힘든 직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월급 많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이 그렇게 피곤해서 어떡하니? 가만히 있어봐라. 너희들은 방에서 일단 좀 쉬어. 응? 시모는 동서들에게 좀 쉬라며 당장 이불까지 깔아주는 거예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앞치마 안기는 것도 참고 동태전 붙이고 있었지만 그 꼴을 보고서는 저도 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누구는 현관에 들어서는 거 보자마자 앞치마 안기시더니 누구는 오자마자 이부자리까지 깔아주시는 거예요. 동서들 그 정도로 피곤한 거 아니에요. 딱 봐도 그냥 핑계 어리광 아니냐고요. 얘가 또 왜 이래? 네 동서들은 의사 아니냐? 힘들게 돈 버느라고 고생한 애들한테 명절에까지 일을 시켜야겠어? 너는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노는 게 1인연이니까 이럴 때라도 일 좀 할 생각을 해야지. 색충이처럼 받아먹을 생각이 나는 거냐?
제가 참지 못하고 시모한테 한 소리를 했더니 시모는 저한테 바로 인연 소리까지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뭐라고 받아칠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다 동서들이 먼저 나서서 시모를 말리는 거예요. 동서들은 벌벌 떨듯이 제 눈치까지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 도울게요. 뭐 할까요? 아, 네. 어머니, 저희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른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요. 니들 갑자기 왜 그래? 저 자식 징이 같은 년이 꼴에 손이라고 군기 잡았니? 니들한테 뭐라고 했어? 나한테 말해봐라. 아, 저 년이 대체 뭐라고 한 거야? 네네, 오늘 저년 버릇을 아주 고쳐놔야겠다. 아, 어머니 진짜 정말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 소리 못 들으셨어요? 둘째 동서가 시모한테 소리를 꽥 질렀는데 온 집안이 다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어찌나 소리가 컸는지 깜짝 놀란 시모가 벌벌 떨며 차례 지낸다고 꺼내놓은 병풍 뒤에 숨을 정도였다니까요. 동서들이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으로 그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시모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었을 테니 은근 새가슴에 겁 많은 시모가 쏘스라치게 놀라 자기도 모르게 병풍 뒤에 숨어버린 거죠. 시모가 그럴 정도로 놀라 어리둥절하는 걸 보면서도 동서들은 그런 시모를 챙기기는커녕 다급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시모를 다그치듯 말했어요. 어머니, 좀 그만하시라고. 알지도 못하시면서 정말 왜 그러세요? 형님이 저희 목숨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시모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되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야? 큰형님이 명절에 직접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어머니, 큰형님 이번에 IT 기업 임원으로 취임하신대요. 맞아요, 어머니. 형님이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임원으로 취임하신다고요. 동서들이 앞다투어 제 정체를 설명하고 나섰지만 시모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당치도 않은 소리라며 일축하는 거예요. 몇 년째 취직도 못하고 놀고 있는 년이 임원은 무슨 임원? 너희들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 아, 누가? 저 년이 직접 그러더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모가 그쯤 되니 좀 딱해 보여서 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전에 그만둔 회사에서도 임원이었어요. 사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도 IT 기업 임원이었어요. 보통 회사 임원이라고 하면 40대 후반이나 50대 그 이상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일했던 IT 업계 특성상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고 오히려 IT 업계는 젊다는 게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곳이라 솔직히 저는 쉬고 있는 동안 나이를 먹고 있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꼭 IT 계열이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 규모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는 30대 후반이나 40대의 젊은 임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제 경우에도 30대 후반의 임원을 달았던 케이스였으니 일반적인 승진 체계는 아니고 제 능력을 인정받아 일찍 임원이 된 거긴 했어요. 제가 퇴사하기 전 다녔던 그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면서 임원직을 제안했던 거였죠. 그런데 저를 스카우트한 회사 대표가 은퇴하고 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며 저랑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계속 일을 쉬고 있는 거기도 했지만 사실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쉬고 있는 것이기도 했어요. 기술이나 정보 유출 문제에 예민한 IT 업계에서 임원까지 했으니 이전 회사로 스카우트 될 당시 저는 해당 조항, 그러니까 퇴사 시 3년간 동종 경쟁사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 전직금지 조항에 동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기도 했던 거죠. 결혼 전에 시모가 저를 백수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하며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을 때 그런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안 했어요. 사실 3년이 지난다고 해서 제가 좋은 조건으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한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도 제 생각을 격하게 지지했던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박사 출신이었는데
그때 시모에게 박사 출신이니 금방 좋은 직장 들어갈 거라고 했지만 결국 중소기업에 취직한 전 여친을 시모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여친이 지쳐서 그만 만나자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시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말자는 제 의견에 그렇게 격하게 동의했던 거였죠. 임원 출신이라고 하면 새 직장에서도 최소 임원 자리 확보해야 할 거라고, 그거 안 되면 또 시모가 난리칠 거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자기 엄마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3년의 경업 금지 기간이 끝나고 슬슬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평소 관심 있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명절 연휴 끝나고 출근할 예정이라 명절 때 시댁에도 알리려고 했던 거고요. 동서들이 명절 앞두고 태도 바꿔 저한테 사과를 하던 그 시점이 동서들이 제가 IT 회사 임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시점이에요. 세상 좁다 좁다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동서들은 둘 다 페이닥터로 다른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직할 회사 대표 사모가 막내 동서가 일하는 피부과 단골이었더라고요. 이직을 결정하고 대표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해서 사모 동석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같은 식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인사를 하게 됐던 거죠. 대표 사모가 자기 남편 회사 임원 될 뿐이랑 단골 피부과 의사가 동서 지간이라니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며 호들갑까지 떨어준 덕분에 막내 동서가 알게 됐고 막내 동서가 알게 됐으니 둘째 동서도 알게 된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둘째 동서한테 중계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 둘 다 태도 바꿔 저한테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던 제가 회사 임원식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태도를 바꾼 것도 있지만 둘 다 나름대로 저한테 얻어내고 싶은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태도 돌변하고 알랑방귀 끼어댄 것도 있었던 거예요. 둘째 동서는 친오빠 일자리를 청탁하려는 거였어요. 형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친오빠가 대기업 다니다 이번에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직할 회사 찾고 있는 중인데 형님이 딱 이 시기에 임원이 되신다니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잖아요. 형님 회사에 저희 오빠가 맡을 만한 자리가 없을까요? 대기업 다니다 나왔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엔 거의 잘린 거나 다름없다 싶더라고요. 자기 회사 차리려고 나온다거나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받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동서 친오빠처럼 40대 남자가 그 나이에 굳이 대기업에서 제 발로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예외야 어디나 있는 거지만 정말 그 예외의 경우였다면 제 발로 걸어 나온 사람을 두고 둘째 동서가 제게 쩔쩔매며 일자리 청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 비슷한 업계이다 보니 저한테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죠. 뭐 동서 오빠 나이면 대기업이라도 임원 되지 않는 이상 슬슬 나와야 하는 시기이긴 하지. 난 아직 출근도 시작 안 한 상태라 인사까지 관여할 수도 없고 파악도 안 된 상태니까 출근 시작하면 한번 알아는 볼게. 네, 네 형님 고마워요. 저희 오빠가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회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려요. 오빠 이력서는 어떻게 형님께 직접 드릴까요? 아니 그럴 것까진 없고 일단 내가 좀 두고 봐야 한다니까.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왜 이래? 사실 저는 둘째 동서 부탁대로 동서 오빠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줄 마음은 없어요.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단칼에 자르지는 않고 여지를 주고는 있었어요. 희망 고문 같은 걸 하는 걸지도 모르죠. 그 정도쯤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막내 동서도 나름대로 저한테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페닥 그만하고 제 병원 개원하고 싶거든요. 제 동기들 중에 아직 개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몇 안 남았고 언제까지나 월급 받으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형님, 저한테 투자할 생각 없으세요? 일반이 페닥 월급이야 만한 거거든요. 특히 미용 GP라고 불리는 피부과나 성형 쪽 일반이들은 페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하고요. 저도 어릴 때 못 모르던 시절에는 의사면 다 월천 우습게 버는 줄 알았는데 미용업계처럼 의사 공급이 많은 곳은 일반이 페이가 생각보다 적다는 걸 알고 놀랐던 적이 있었죠. 어디나 수요 공급 원리 적용은 정확한 거니까 이젠 그게 너무나 이해되지만 말이에요.
하여간 개원 비용을 저한테 투자받고 싶다는데 한마디로 돈 좀 빌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고 양심도 없다 싶더라고요. 병원 개원하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투자를 내가 어떻게 해. 개원 그거 다 대출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동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개원 대출도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금리도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말이에요. 형님은 연봉이 2억도 넘으실 텐데 투자할 것도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투자하세요. 네? 동서가 내 연봉까지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아유, 형님도 참 왜 몰라요. 요즘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말이죠. 제가 연봉 2억으로 연봉 협상하고 들어간 건 맞는데 막내 동서가 2억이라는 금액까지 말하며 운을 뗄 땐 인연이 어떻게 알았나 싶기도 했어요. 요즘 취업 전문 사이트라던가 기업 정보를 공시해 놓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직무별 연봉을 공개해 놓은 회사들도 덜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직한 회사도 그런 회사였고 임원 평균 연봉이 공개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내 동서년이 그걸 또 뒤지고 찾아서 굳이 알아본 모양인데 그걸 보고 눈 돌아가서 저한테 투자 어쩌고 하면서 알랑방귀 뀌는 거더라고요. 그간 시모한테 붙어서 얄밉게 굴던 것들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모가 지들 편애하는 걸로 제가 앙심 품고 지들 미워할까봐 절절매며 시모한테 소리까지 지르며 그러지 말라고 말린다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게다가 이제 시모도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됐으니 태도 돌변해서 저한테 설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들이 저한테 절절매는 것도 받겠다. 연봉이며 뭐며 제가 피부과 일반이 패닥인 동서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이젠 대놓고 동서들 앞에서 동서들 무시하고 저를 추켜쓰기 바쁘던데 그 모습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명절이니 저는 물론이고 동서들도 빈손으로 시댁에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사실 명절 때마다 그놈의 선물 가지고도 늘 기분이 나빴던 게 시모가 비싼 선물만 밝히니 동서들은 매번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명절 선물이라는 특수성 노리고 그렇게 비싼 걸 파는 것도 그렇고 그걸 선물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친정이고 시댁이고 간에 적절한 가격에 실용적으로 두고 쓸 수 있는 걸 선물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여간 이번 명절에도 동서들은 수십만 원씩 하는 비싼 것들을 들고 왔던 거죠. 어머님, 저희는 이번에도 한우 가져왔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해서 특별히 좋은 걸로 받은 거예요. 어머니, 저는 송이버섯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송이버섯 좋아하시잖아요. 딱 이 시기에만 나오는 거니까 제철에 많이 드시라고요. 전 백하고 사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조미료 맛 싫어하시는데 천연 조미료라고 하잖아요. 두고 드시라고요.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 그 한우나 송이버섯 같은 건 명절에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 맏며느리가 사온 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이고, 참 마음도 지혜롭게 쓰네. 가격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먹을 때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 먹으마. 고맙다. 동서들이 가져온 한우랑 송이버섯은 대충 봐도 등급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가격으로 따져도 동서들이 가져온 한우랑 송이버섯이 훨씬 더 비싼 것인데도 시모는 동서들 선물을 후려치며 본체 만체하고 제 것을 축혀 세우는 거예요.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다른 시모의 모습을 보니 그냥 보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무 이상해요. 원래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내가 뭘 어쩌다고 하던 대로 하라고 하는 거야. 시모는 일단 모른 척을 하더라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시모에게 저는 할 말 계속했어요. 어머니, 원래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원래 선물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보셨잖아요. 동서들이 가져온 거 한번 보세요. 송이버섯이랑 한우. 저게 다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비싼 게 좋은 건 줄 알고 지들이 저런 걸 골라온 거지 뭐. 나야 비싼 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걸 좋다고 한 거 아니냐. 그 좋다는 기준이 가격이셨잖아요. 어머님이 하도 가격으로 선물 줄을 세우고 그러니 계속 저렇게 비싼 걸로 사오는 거 모르세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이 중요하다 하시니까 좀 웃겨요. 아휴, 어머니, 좀 솔직해지세요. 후련하게 할 말 했더니 저는 속이 시원하고 개운했고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니 진짜 통쾌했어요. 제가 다시 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좋은 점은 시댁에서 시모나 동서들 앞에서 제 말빨이 먹힌다는 거였네요. 그동안 제가 바른 소리 아무리 해봐도 되도 않는 논리에 묻히거나 들은 척도 해주지 않던 시모나 동서들이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어떻게든 제 비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런대로 저는 좀 즐기기로 했답니다. 동서들은 여전히 저한테 절절매며 뭐라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싸가지 없고 못돼 먹은 동서년들 좋은 일 시켜줄 생각이 없잖아요. 희망 고문하는 것도 슬슬 재미가 없어지고 있으니 제대로 거절해주기로 했죠. 아무래도 동서 친오빠 취직은 내가 도와주기 힘들겠어. 다른 회사 알아보시라고 해. 형님, 왜요? 형님 회사에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꼭 임원 같은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 저희 오빠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니, 그럴 것까진 없고 경력직 사원 공고 같은 건 공개적으로 뜨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정식으로 지원하시라고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할 거면 형님한테 말씀 안 드렸죠. 그런 공고가 잘 안 뜨잖아요. 스카우트 형식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는 의미 없는 공고도 많다고 하던데. 대기업 출신들 그 나이에 나와서 이직 많이 하잖아. 동서가 이런 게 더 안 좋을 수 있어. 동서 오빠가 혼자 힘으로는 취직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나한테 그만 부탁해. 솔직히 동서 친오빠라는 거 말고는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는데 동서가 나한테 점수를 많이 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그만해. 막내 동서한테도 헛되니만 그만 갖고 알아서 하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동서 병원 개원하는데 투자해달라고 했던 거 말이야.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다른 투자자 알아보든지 대출 알아보든지 그러라고 말해주는 거야. 어머, 형님 왜요? 큰돈 그냥 묵혀두면 뭐해요. 이왕 어디라도 투자를 하실 거면 저한테 투자하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가족만큼 또 믿을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래 투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친정 올케가 이번에 학원 차린다고 해서 거기 투자하기로 했어. 동서 말처럼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투자처는 없는 거 아니겠어? 형님, 학원보다 병원이 더 확실한 투자처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투자같이 뭐 그런 것보다도 올케가 평소에 나한테 워낙 잘했거든. 고마운 마음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 마음이야 다 비슷한 거니까 동서도 내 맘 알 거라 생각해. 제가 콕 집어서 네가 싸가지 없게 굴었으니 너한테는 투자 안 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게 그 소리라는 걸 막내 동서도 알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찍소리 못하고 침만 꼴깍꼴깍 삼키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려요. 심지어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에 웃음이 한껏 묻어있는 게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온 동네방네 맏며느리 자랑하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저한테 선물 같은 것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애 없어도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애 생기면 자기가 봐주겠다고도 해요. 그 연세에 애를 어떻게 본다는 건지 하여간 어떻게든 저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아요. 시험관 시술은 지금은 일단 중단한 상태예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꼭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병원에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생긴다면 감사한 일이겠으나 시술을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생긴다면 생기는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또 그런 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되든 제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졌던 비교적 긴 휴식기에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됐고 그동안 제가 겪어보지 않았던 여러 상황들도 겪으며 얻은 것도 많아요.
사실 우리 모두 누구나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배경 등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시모나 동서들처럼 노골적인 사람들도 드물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다는 걸 서슴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무례한 사람이었던 적은 없다고 자부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도 많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어도 속으로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는지 반성도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 휴식기를 통해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도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특히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 응원을 보내요. 금방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